제가 5살 어린 나이에 엄마의 손을 잡고 이모집 앞에 세워줬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놓아주며 이모 옆으로 밀었습니다. 자, 석호야. 그만 이모한테 가. 엄마, 나 이모 집에 안 가면 안 돼? 엄마랑 계속 살고 싶어. 석호야, 엄마한테 일이 있어서 딱 100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올 거야. 그렇게나 많이? 엄마 어딜 가는 건데? 나도 따라갈래. 미안해, 석호야. 엄마가 꼭 데리러 올 테니까 이모 말씀 잘 듣고 기다려. 울지 말고. 알겠지? 엄마, 가지 마. 가지 말라고. 저의 부름에 엄마는 손을 흔들고 뒤로 돌았습니다. 엄마 옆에는 처음 보는 험악하게 생긴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지만 엄마가 그 남자와 재혼하는 거라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도 저를 버리지 않고 분명히 데리고 올 거라 믿었습니다. 이모 집에 들어가자 이모부와 사촌형 둘이 보였습니다. 이전에도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때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모부, 저 어디서 자요? 제 방은 어디예요? 네 방이 따로 있겠냐? 그냥 거실에서 자라. 이모부가 자리 펴줄 테니까 거기서 자. 저 이모랑 자면 안 돼요? 야, 참. 이 조그만 게 말을 왜 이리 안 듣는 거야? 너 얌전하게 있어야 나중에 엄마한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도깨비가 와서 잡아가라고 할 거야? 죄송해요. 말 잘 들을게요, 이모부. 저 거실에서 자도 돼요. 화장실에서 자도 되고요. 처음부터 눈치를 심하게 주셔서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니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집에서 형들이 다 쓴 책을 혼자 공부해서 한글을 아주 조금 깨쳤어요. 하지만 어른한테 배운 것과 아닌 것은 크게 비교가 되었으니 학교에 가서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해 학교에서 이모한테 연락을 줬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부한테 혼이 나면서 매일 받아쓰기를 했어요. 아, 또 다 틀렸네. 너 머리에 돌 만들었냐? 아, 도대체 아는 게 뭐야? 구구단은 할 줄 알아? 아니요. 너무 어려워서 못 외웠어요. 바보 천치가 따로 없네. 에휴. 아, 이런 걸 우리가 계속 봐줘야 하나? 에휴. 이모부, 100번만 자고 온다는 엄마는 왜 안 오세요? 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입 다물고 공부해. 또 틀리면 회초리로 맞을 줄 알아? 이모부의 무서운 학습 때문에 저는 글씨를 그림처럼 외웠어요. 그래도 한글을 쓸 줄 알게 되었으니 덜 혼나게 되었답니다. 제가 3학년에 올라갈 때까지 이모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모가 암에 걸려서 투병 중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모부는 형들을 데리고 떠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이제라도 저를 데리러 오시면 용서하려고 했는데 엄마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야, 석호야. 넌 이제 우리랑 못 산다. 보육원에 들어가야 하니까 짐 싸라. 보육원이 뭔데요? 아이, 그것도 몰라? 네가 살 새 집이다. 새 집이요? 저 혼자 새 집에 가서 살아요? 이모부, 우리 다 같이 새 집으로 가요. 보육원에 다 같이 가서 살자고요. 이 멍청한 놈. 넌 어떻게 10살이 되어서 그런 것도 모르냐? 눈치도 없고 덜 떨어진 게. 나중에 집 밥그릇이나 제대로 챙길지 모르겠네. 어서 짐 싸서 따라 나와라. 보육원에 도착해서야 어떤 곳인지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 직계가족은 없고 챙겨주려던 이모까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거기서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모부는 인사도 없이 사라졌고 사촌형들도 저랑 헤어지는 게 아쉽거나 서운하지 않았는지 인사도 없이 떠났어요. 보육원에 버려진 날 너무 화가 나서
운동장에 달려나가 실컷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날 찾아와도 용서 안 해. 백밤 자면 날 데리러 오겠다더니 천밤 넘게 자도 안 왔어. 이제 엄마 생각 절대 안 할 거야.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릴 거라고. 나중에 커서 나를 찾아오면 그땐 모른 척 할 거야. 그 아저씨랑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평생 벌이나 받으면서 살아라. 보육원에서 낯선 친구들과 형 누나들, 동생들과 금세 친해져서 지낼만 했어요. 생활 규칙이 있긴 했지만 이모부 집에서 봤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서 제 기가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백밤 자고 오겠다던 엄마는 편지 한 장도 보내지 않았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그 험악하게 생긴 남자와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엄마 생각을 안 하려고 안간힘을 썼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 엄마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1년이 지나고 저보다 1살 어린 여자애가 보육원에 왔는데 슬픔이 매우 컸는지 1달 동안 방에서 울기만 했답니다. 희수가 그만 울어. 이제 여기가 네 집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그럼 전화라도 해봐. 해봤자 못 받아. 하늘나라에 가셨단 말이야. 아, 오빠, 나 혼자 있을래. 방에서 나가줘. 희수가 밥은 먹고 울어. 울려면 기운이 있어야지. 어서 오빠 손 잡고 밥 먹으러 가자. 억지로 동생 희숙이의 손을 잡고 밥을 챙겨줬습니다. 그 밖에 노는 시간에도 항상 희숙이 옆에서 챙겨줬어요. 조금이라도 더 웃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몇 달 뒤 희숙이는 완전히 생활에 적응했고 우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저희 둘은 매일 손을 잡고 다녀서 남매로 착각하기도 했어요. 보육원에서 잘 먹고 잘 지냈으며 학교 생활도 건강하고 엇나가지 않고 지냈어요. 하루는 저보다 1살 많은 누나들 셋이 희숙이를 괴롭히는 걸 보고 분개했습니다. 희숙이보다 2살이나 많은 누나들이 조그만 여자애를 괴롭히는 거야. 야, 이석호, 너 여자들 일에 끼어들지 마. 희숙이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안 끼어들어. 그만두라고 나가. 원장님한테 일러버릴 거야. 너 중학교 오빠들한테 일러서 손봐주라고 그런다? 해봐. 난 무서운 거 없거든? 저 녀석을 누가 좀 어떻게 해봐.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진짜 전쟁이 날 줄 알아. 물러서. 누나들은 저의 당돌함에 겁을 먹고 예쁜 희숙이 괴롭히는 짓을 그만두었습니다. 여러 번 난리를 피우니까 아예 희숙이 근처에 알짱대지 않더라고요. 희숙아, 괜찮아? 응, 오빠, 고마워. 그런데 오빠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그야 예쁘니까. 내가 그렇게 예쁜가? 응, 예뻐. 오빠 얼굴 빨개졌다. 오빠, 나 좋아하는구나? 몰라. 나 축구하러 간다. 누나들이 괴롭히면 바로 나한테 일러. 그렇게 보육원에서 지내는 것이 행복했는데 이듬해 동생처럼 아껴주었던 희숙이가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희숙아, 오빠 잊으면 안 돼? 응, 석호 오빠. 그동안 고마웠어. 나중에 놀러와. 꼭. 응, 내가 양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오빠를 보러 꼭 올게. 저와 희숙이는 손을 잡고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만날 걸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숙이가 떠나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도 실망이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육원에서 독립하게 되었을 때까지 희숙이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릴 때 추억 속의 친구라고 여기며 가슴 한켠에 심어놓았죠.
저는 독립하고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숙식 제공해준다는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두세 달에 한 번씩 지역을 바꿔가며 숙소 생활을 했어요. 다 좋았는데 같이 일하는 어른들이 잘 씻지 않아서 악취가 조금 심했네요. 그건 역시 적응이 되니 이만한 일도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공사장 일이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해서 돈을 꽤 벌었는데 비수기가 찾아오면 석 달 동안 쉬었어요. 안정적이지 못한 걸 몇 번 느끼고 과감하게 일을 관두고 다른 것을 시작했습니다. 택시 자격증을 따서 택시 운행을 시작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택시는 항상 운행이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공사장 일보다 나았습니다. 물론 급여가 현저히 낮아졌지만 저는 욕심이 없었고 그냥 먹고 살 정도의 수준만 벌면서 혼자 소소하게 살고 싶었답니다. 20대 중반에 이모부가 돌아가셨다고 사촌 형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저는 명복을 빌어주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보니 어렸던 저에게 모질게 굴었던 이모부가 더더욱 미웠고 원망스러워서 장례식장에 갈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택시 운행을 하며 느낀 건 이 일이 저에게 아주 잘 맞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상이 써봤자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만이니 실컷 드라이브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면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던 날이었어요. 도로에는 차들이 거북이 걸음으로 다녔고 길에서 택시 잡는 손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선을 인도 쪽에 많이 두고 있었는데 횡하더라고요. 그런데 운행하다가 곧 인도에 누가 쓰러진 채로 쏟아지는 비를 맞는 걸 목격했어요. 아파서인지 사고를 당했는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택시를 세워 얼른 그 사람을 택시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저기요 아가씨, 정신 차려봐요. 바로 응급실로 갈 테니까 조금만 버텨요. 너무 추워요. 히터 틀었으니까 조금만 참아요. 차가 왜 이리 막히는 건지. 안 되겠다. 비상등 켜고 추월해야겠어. 아저씨, 나 출근해야 해요. 그 몸으로 무슨 출근을 합니까? 말 그만하고 가만히 누워있어요. 차들을 추월해서 가까운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여자분을 업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혔는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서 길에 쓰러진 걸 데리고 왔다고 일러주었죠. 진찰을 하더니 주사와 링거를 꽂더군요.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과로 때문에 졸도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건을 여러 개 사와서 여자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야. 아저씨, 나 알아요? 왜 반말이에요? 알아. 희숙이잖아. 울보 희숙이. 날 알아요? 누구시더라? 석호 오빠야. 같은 보육원에서 1년 남짓 같이 자랐던. 그러자 희숙이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제 얼굴에 두 손을 올리며 반가워했습니다. 아, 기억났다. 그때 날 엄청 예뻐하던 오빠잖아. 오빠, 잘생겨졌네? 어릴 때는 못난이였는데. 그래? 그럼 그런가 보지. 그런데 넌 무슨 일로 과로를 했냐? 이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 기절해 있던 건 알아? 부잣집에 입양 가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집안이 망하기라도 한 거야? 나 입양되고 1년 만에 파양당했어. 양부모님이 사업 망하고 해외로 도망갔거든. 난 다른 보육원으로 버려졌고 거기서 컸어. 뭐? 그럼 왜 오빠를 다시 안 찾은 거야? 그러자 아내는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링거를 담아준 희숙이는 기운을 차렸다며 그만 가보겠다고 했어요. 내가 태워줄게.
오빠, 오늘 신세 많이 졌는데 차까지 태워주겠다고? 오빠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안 물어봤네? 다른 고아들이랑 비슷해. 독립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았어. 그러다 내 적성에 맞는 택시 일을 오랫동안 해왔지. 택시기사님이야? 와, 오빠 멋있네? 넌 무슨 일 해? 나 공장에서 일해. 교대직이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돼서 쓰러졌나 봐. 나 지금 공장 나가봐야 해. 오늘 결석하면 주휴수당 안 나와. 그 몸으로 일하러 가겠다고? 이수가, 오빠가 주휴수당 줄 테니까 집에 가자. 오빠는 옛날이랑 똑같네. 자기 손해봐가면서 베푸는 거. 나한테 맨날 간식 양보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 그랬나? 옛날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어서 차에 타. 집에 가서 쉬라고. 오빠,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예뻐서. 그 말 기억난다. 오빠가 나 예쁘다고 엄청 많이 칭찬해줬었는데. 여전하네. 내가 아직도 예뻐 보여? 아니지. 방금 예쁘다고 했잖아. 희숙이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뻐. 택시에 희숙이를 태우고 희숙이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집이 아닌 고시원에 살고 있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 걸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데려다 주고 제 일을 계속했어요. 희숙이와 조우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고맙게도 희숙이가 자주 연락을 해줬습니다. 제가 보고 싶다고 같이 시간을 보내자면서 의지해줬답니다. 그러다 저희 두 사람은 어릴 때와 다른 사랑의 감정을 느껴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급속도로 사랑에 빠지게 되자 희숙이를 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형편은 안 돼. 그래도 희숙이 네가 공장에서 고생은 안 해도 돼. 여기서 같이 살자. 오빠는 예나 지금이나 나한테 네이클로버 같네. 내가 복이 있나 봐. 남자 복이. 남자 복이 있으면 잘난 남자 만났겠지. 겨우 택시기사 하는 나랑 만나서 미안하다. 아니야, 난 아주 좋아. 그럼 우리 이제 부부야? 내가 결혼하자고 했잖아. 결혼식은 못하더라도 부부는 될 수 있잖아. 그래. 그럼 혼인신고도 하고 우리 둘을 닮은 애기도 낳자. 애기? 우와, 말만 들어도 설렌다. 내 인생에 가족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해봤는데. 희숙이 덕분에 처자식이 생기게 생겼네. 좋아. 우리 애기도 낳고 이 집에서 살다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오빠가 돈 많이 벌게. 희숙이와 혼인신고를 하고 공장을 못 다니게 했어요. 집에서 살림하면서 하고 싶은 취미를 하라고 했죠. 그런데 같이 산 지 한 달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희숙이는 똑똑한 자식을 낳고 싶다며 태교를 책으로 읽는 것으로 모두 채웠어요. 오늘도 책 읽었어? 그런데 왜 만화책만 읽는 거야? 만화책도 책이야.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면서 읽는 줄 알아? 아니, 뭐라는 게 아니라 만화책 말고 글씨만 있는 책도 읽으면 좋겠다 이거지. 잔소리하지 마세요. 서방님, 빨리 돈이나 모아서 개인 택시나 얼른 뽑읍시다. 그래, 오빠가 아주 열심히 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태교에만 신경 써. 아내는 10달 뒤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잘생기고 귀엽고 사랑스러웠죠. 여느 부모처럼 자식이 생기니 행복했고 책임감이 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택시 업무를 마치고 교대를 하면 밤에 몇 건의 대리운전을 하고 집에 들어왔답니다. 개인 택시를 마련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 돈이 많이 모일 때까지는 이렇게 투잡으로 뛰면서 가장 역할을 하려고 했답니다.
6년 뒤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문득 그 나이 때 제가 떠올랐는데 백밤자고 찾아오겠다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저를 이모 집에 버리고 보육원에 버려질 때 찾아오지 않았던 엄마는 어디서 뭐라고 지냈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가서 학부모가 되자 감회가 새로웠는데 한 달 만에 아내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암에 걸렸고 말기라고 했어요. 암이라고? 그것도 말기? 오빠, 나 무서워. 여태 뭐 하느라 당신 몸을 못 챙긴 거야?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야. 가장인 내가 잘 살피지 못한 내 잘못이라고. 오빠, 미안해. 그런데 방법이 없대. 의사가 하는 말 믿지 마. 말기암 환자가 수십 년 더 살았다고 하는 거 다큐멘터리에서 봤어. 당신은 내가 꼭 지킬 테니까 무서워하지 마. 우리 수찬이가 엄마를 잃을 일은 없을 거야. 아내를 데리고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연명할 수는 있으나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아내는 힘든 항암 치료를 버텨가면서 회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하늘은 4개월 만에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내의 상을 치르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더 나쁜 일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소아암이라고요? 네, 유감입니다. 백혈병이에요. 당장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치료받으면 우리 수찬이는 살 수 있는 겁니까? 치료를 해봐야죠. 의사는 나을 수 있다는 확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련을 안고 아들을 입원시켰어요. 화학요법, 면역요법 등등 많이 치료를 해봤지만 아들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골수 이식을 받아야 희망이 있다는 말을 해서 제 골수를 주고 싶었지만 맞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골수 이식 기증을 하면 기회가 더 빨리 온다고 하여 기증하겠다고 리스트를 올려놓았습니다. 몇 달 뒤 제 골수를 누군가에게 이식해 주었고 아들의 차례가 빨리 오길 기다렸습니다. 아들의 몸은 점점 말라가고 지쳐가는데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 차례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저도 골수 이식을 했잖아요. 그건 저도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저 아드님의 골수와 맞는 사람이 골수를 기증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사람이 없으니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나요? 네, 죄송합니다. 아들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데 골수가 맞는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언제 수술해? 수찬아, 금방 기증자가 나타날 거래.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아빠, 나 너무 아파. 참고 싶지가 않아. 그냥 하늘나라에 가면 안 돼? 뭐? 수찬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무 아파서 참기 힘들어. 나 엄마한테 갈래.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아빠가 옆에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아빠가 얼마나 슬프겠어? 아빠는 백혈병에 안 걸려봤잖아. 이거 무진장 아파. 주사 바늘만 봐도 무서워 죽겠다고. 미안해. 아빠가 다 미안해. 나 토할 것 같아. 통 좀 가까이 대줘. 아들은 힘든 치료를 받을 때마다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그걸 두 눈으로 보는 저는 미칠 것 같았고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을 보내자 아들은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였어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질 듯 했습니다. 기다려봤자 아무런 답이 없으니
저는 마음의 포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 아들을 살릴 방법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상상을 했답니다. 교회와 성당, 불교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한강다리 위로 찾아갔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곧 갈 테니까 우리 아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병으로부터 낫게 해주세요. 저를 바칠 테니 부디 기증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남긴 재산이 많진 않지만 그 돈으로 수술을 하고 아들이 보육원에서라도 잘 자라주길 기도했어요. 방법을 찾아도 나오지 않았으니 저는 마음을 비우고 한강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네. 하늘도 푸르고 강도 훤하네. 그 순간 공익근무 요원이 초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저기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못 본 척하고 그냥 가쇼. 봤는데 어떻게 못 본 척을 해요. 저 여기서 근무하는 공익이에요. 아저씨 노숙자세요? 아니, 뭐 도박으로 패가망신했어요? 여기 여러 사람들 다녀가는데 다들 제가 집으로 돌려보냈다고요. 아저씨도 뭐 큰 사고 쳤어요? 뭐 사업망은 노숙자? 도박꾼? 둘 다 틀렸어요. 그냥 평범한 아빠입니다. 아빠라고요? 자식이 있는데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모자를 벗자 태양이 그의 얼굴에 다 환하게 빛났습니다. 공익요원이면 아직 20대 초반이겠네요. 고생이 많네. 에이, 그래봤자 공익인데요, 뭘. 그리고 저 다음 달에 제대합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청년한테 피해가 가려나? 그래서 날 말리려고 튀어나온 거죠? 네? 제가 그런 놈으로 보이세요? 다른 다리로 가라고 설득하러 온 놈 같습니까? 아니면 말고. 이봐요, 청년. 내 아들이 오래 못 살고 세상을 떠날 위기예요. 백혈병인데 골수이식을 받지 못하면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 살리려고 먼저 하늘에 가서 힘 좀 써보려고요. 하나님이든 성모 마리아든 부처님이든 누구든 찾아가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애원하려고요. 이제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를 아셨죠? 그럼 뒤로 물러나세요. 아저씨, 그게 무슨 헛소리예요. 아저씨가 이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살아서 끝까지 아들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죠. 방법이 없다니까. 내 골수를 기증했는데도 아직 아들은 이식을 받지 못했다고. 그럼 내가 해드릴게요. 아저씨 아들한테 내 골수를 이식해줄게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줄 알아?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지금 나 살리려고 아무 말이나 막 떠드는 것 같은데. 나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리 물러나요. 그럼 제가 제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다 검사받게 할게요. 그 중에 한 명은 맞을 수도 있잖아요. 됐어요. 전국의 기증자들도 우리 아들이랑 안 맞는데 청년이 검사받는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난 이 선택을 할 겁니다. 물러서요. 나 진짜로 뛰어내려 버릴 거야. 저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아들을 살리려고 무지개 다리를 건널 각오를 했기 때문에 공익요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다리 하나를 앞으로 뻗는 순간 공익요원에게 제 옷을 잡혔어요. 이거 놔! 놓으라고! 잡았다 아저씨! 정신 차려요! 정신이 약해진 모양인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번뜩 차려야죠. 아들을 하늘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증자가 없으면
발로 뛰어다니면서 사정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야? 이제 내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더는 못 보겠다고.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이거 놔. 다시 올라가게 내버려둬.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무책임하게 이렇게 끝내려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건 알아요. 아저씨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당장 날 놔줘. 공익근무요원은 제 따귀를 힘차게 날렸습니다. 어찌나 셌는지 곧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있더라고요. 공익요원은 보이지 않고 간호사가 안정제를 다 맞고 퇴원하라고 하더군요. 얼굴을 쓸어내리며 링거를 스스로 빼고 병원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저보다 중요한 아들을 보러 가야 했으니까요. 공익근무요원 청년이 저를 말려서 살았으니 살아있는 동안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졌어요. 하루 사이에 모순된 다짐을 2번이나 했네요. 그래도 부끄러운 아빠였다가 용기 있는 아빠로 달라졌으니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들은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잘 자고 있었구나. 수찬아, 아빠가 미안하다. 속삭였을 뿐인데 아들이 눈을 뜨더군요. 아빠, 언제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게 아빠가 택시 운전을 좀 더 많이 해서 늦었네. 나도 아빠 택시 타고 싶다. 나중에 몸 나으면 아빠가 매일 태워줄게. 우리 택시 타고 바닷가까지 놀러 가자. 정말이지. 나 바닷가가 정말로 가보고 싶었거든. 그래.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아빠, 왜 그래? 왜 울어? 저는 눈물이 터지자마자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들아, 수찬아, 미안하다. 아빠가 못나서 병을 낫게 해주지 못하고 있네. 미안해. 아빠가 대신 아프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미안해. 아빠가 어떻게 대신 아파? 그리고 아빠가 하나님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도 아닌데 날 어떻게 낫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 아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씩 웃어줬습니다. 그날 제가 한강다리 위에 올라간 것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제 남은 삶을 아들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밤에는 택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아들 병실에서 지냈어요. 저를 살려준 공익청년이 골수기정을 하겠다고 말한 게 떠올랐는데 그냥 저를 살리려고 한 말이라 생각하고 그 청년이 있는 한강다리 초소에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희망을 걸고 골수기증자 중 아들과 맞는 사람을 계속 기다리기로 했죠. 택시 일을 하며 많은 분들이 제 아들 사진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어요. 다들 제 아들인 걸 알면서 물어보았지만 저는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이름은 수찬이고요. 잘생겼죠? 네, 귀엽네요. 꼭 어릴 때 내 아들을 보는 것 같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여기 주소지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에 찍고 가주세요. 네, 주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뵌 것 같아요. 혹시 영화배우 아니세요? 영화배우? 참, 아유, 살다 살다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정말로 분위기가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요.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손님. 택시에 탄 손님은 말씀 없이 창밖만 보셨어요. 대화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 운전에만 신경 썼어요. 20분을 달려
달동네에 도착해 택시를 세웠습니다. 손님, 도착했습니다. 저기, 나랑 같이 좀 내릴래요? 내가 추가 요금 드릴 테니까 같이 좀 내려주세요. 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손님? 여기가 으슥한 게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죠. 추가 요금은 사양할게요. 여사님이 혼자 어딜 가시는진 모르겠지만 잠시 옆에 서 있다가 떠나면 될 것 같아 택시에서 잠시 내렸습니다. 손님은 손짓을 하며 달동네에서 차가 올라갈 수 없는 길을 올라가자고 했어요. 여사님, 혹시 무서운 분은 아니시죠? 내가 무서워 보여요? 아, 아닙니다. 제가 주접을 떨었네요. 얼른 올라가시죠. 곧 달동네 끝까지 오르자 공터가 보였어요. 거기에 서서 숨을 고른 여사님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기억해요? 에? 글쎄요. 유명한 곳이었나요? 정말 하나도 기억을 못하네. 어디부터 설명을 한담. 저기 여사님, 지금 무지 수상해요. 여기 공터에 저를 왜 데리고 온 거죠? 혹시... 여사님은 저의 말어리를 싹둑 자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제 아들이 자란 곳이에요. 한 5년 살았나. 이젠 공터가 되어버렸네요. 아, 아드님하고 살던 곳이었어요? 네, 그럼 아드님이랑 같이 오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왔어요. 네? 백밤 자고 온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왔지. 석호야, 엄마가 많이 늦게 왔지? 지금 제 옆에 있는 여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녀 앞으로 다가가서 얼굴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세월의 흔적 때문에 제가 엄마를 알아보지 못한 거였습니다. 저를 이모 집에 버리고 떠난 엄마가 30여 년 만에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내 택시를 일부러 타신 거예요? 택시 회사에 조회라도 해서 절 알아냈나요?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하다, 석호야. 난 당신에 대한 감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제 기억나네요. 여기서 살았던 거. 석호야, 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널 키우지 못했어. 어쩌라고요? 나더러 용서하고 엄마로 불리고 싶으세요? 아니요. 난 부모 없는 놈입니다. 나한테 해명을, 아니, 변명할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네, 듣고 싶지 않아요. 혼자서 청승 떨다 가세요. 난 먼저 내려가 볼 테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자 엄마가 제 등 뒤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석호야, 엄마가 널 키울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 그때는 네가 놀랄까봐 말하지 못한 게 있어. 궁금하지 않아요. 나한테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 이거 놓으시죠. 눈을 부라리며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서글프게 울면서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감옥에 다녀왔어. 출소한 지 10년 정도 됐어. 생각지도 못한 반전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감옥? 그럼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래. 그런데 엄마는 죄를 짓지 않았어. 재심으로 무죄 판정받았고 보상받고 출소했어. 감옥에 다녀왔다는 말을 듣자 발걸음이 무거워 돌아가지 못했어요. 저는 왜 감옥에 다녀왔는지 물었습니다. 무죄 판정을 받았다고요? 그럼 무슨 죄로 잡혀 들어갔는데요?
이웃집에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내가 벌인 짓이라고 누명을 썼어. 그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 강압수사에 버티지 못하고 그때 인정해버렸어. 그럼 이모 집에 날 데려다 줬을 때 험악한 아저씨랑 왔던 게 경찰이었어요? 기억하는구나. 그 사람은 형사였어. 날 강압수사했던 형사. 내가 감옥에 가기 전에 널 내 동생 집에 맡기고 인사할 기회를 줬었어. 그때 백반만 자고 나면 무죄로 풀려날 줄 알았어. 그랬던 거군요. 난 그 남자랑 엄마가 도망가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널 버리고 다른 남자랑 도망을 갔다고? 말도 안 돼, 석호야. 네가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어떻게 널 두고 떠나겠어. 석호야, 엄마는 곧바로 재심을 받고 무죄를 받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시간이 20년이나 걸렸어. 너무 늦어버렸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럼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왜 나를 찾지 않으셨죠?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땐 기자들이 늘 나를 붙어 다녔어. 너에게 내가 감옥에 다녀온 걸 말할 용기도 없었고 너한테 피해가 가는 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홀로 은둔 생활을 하다가 재혼을 했어. 그래요. 출소해서 아들을 찾아올 용기는 없고 재혼할 용기는 있었나 봐요. 멋지네요. 미안하다. 너에게 찾아와야지 하다가 세월만 흘렀구나. 감옥에 다녀온 사연도 있고 재혼한 사연도 있네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한테는 엄마란 존재는 없으니까요. 날 아들로 생각했다면 감옥에서 억울하다고 편지라도 써보냈어야죠. 그땐 엄마가 정상이 아니었어.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았어. 세월이 많이 변했어요. 난 5살 꼬마가 아니라 한참 나이 먹은 아저씨라고요. 어릴 적 그 꼬마를 원한다면 이젠 없으니 잊으세요. 코야, 그러지 말고 엄마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용서고 뭐고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난 지금 누구한테든 신경 쓸 정신이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잘 삽시다. 그만 가볼게요. 네 아들 수찬이. 엄마 입에서 제 아들 이름이 나오자 불끈 화가 났습니다. 그 이름 입에 올리지 마세요. 갑자기 나타나서 할머니라도 되고 싶다는 소리를 하려고요? 저기요, 우린 아무런 사이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미안하다, 석호야, 미안해. 그런데 수찬이 살릴 방법 찾았어. 내 아들의 골수가 맞는다고 하더라. 이식해줄 거야. 그러기로 했다고. 저는 돌아섰다가 골수 이식을 해준다는 말에 멈칫했습니다. 다시 말해봐요. 내 아들의 골수를 이식해준다고? 당신 아들이? 그래. 엄마가 재혼해서 아들이 하나 있어.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착하고 멋진 아이야. 그 아이가 골수 검사했고 수찬이랑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곧 병원에서 너한테 연락이 올 거야. 엄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어요. 간호사가 들뜬 목소리로 제 아들 수찬이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며 골수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전했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엄마한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내 아들을 구해주셔서. 석호야, 엄마는 병원으로 가봐야겠어요.
같이 가실래요? 어? 그래, 가자. 내 손자 만나보고 싶구나. 엄마가 뭐라 말하든 상관없었어요. 제 아들 살릴 길이 있다고 하니 당장 병원에 가는 것이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했더니 골수기증자가 바로 아들의 병원에 있다고 하더군요. 곧 환자복을 입고 온 청년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아니, 그때 그 공익근무요원? 아이고, 형님, 이제야 만나네요. 그때 내가 형님 살리려고 엄청나게 애쓴 거 기억하십니까? 이거 봐요. 내가 분명히 아드님한테 골수 기증을 해주겠다고 했죠? 그때는 날 살리려고 한 말 아니었어요? 아닌데? 나 진심이었는데? 아, 이 형님 사람 말을 잘 못 믿으시는구나. 그때 형님이 다리 위에서 하도 흥분해서 내가 딱이 한 대 날려서 잠을 재웠어요. 병원에 두고 기다리다가 복귀 시간이 돼서 두고 왔었어요. 아,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올수 기증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나도 살려주고 아들까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고마우면 우리 엄마랑 좀 풀어주세요. 엄마, 형님이랑은 대화 좀 했어요? 봉익요원이 엄마라는 소리를 하길래 돌아봤습니다. 대화는 잘 안 된 것 같아. 아직 받아들이기가 힘든가 봐. 이게 다 내 탓이지. 그리고 내가 다시 석호를 찾게 된 이유도 다 성광이 네 덕이다. 네가 골수 이식한다고 하면서 석호 이름을 댔잖아. 설마 하고 알아봤더니 내 손자가 백혈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잖니. 아, 내가 구한 남자가 엄마의 아들이었다니. 그리고 내가 기증해주는 사람이 엄마의 손자라니. 이거 참 드라마틱한데요? 형님, 우리 엄마 좀 이해해주면 안 돼요? 엄마는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나와서 우울증으로 힘들게 살았어요. 돈으로 부상을 받았지만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로 살다가 저희 아버지를 만났다고요. 네? 아,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 그렇다니까요. 엄마가 마음고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형님, 억울하게 20년 동안 옥살이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정신일 사람이 있을까요? 형님 앞에 찾아가는 게 두려운 건 내 심리 상태가 심히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또 세월이 많이 지나서 더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아들을 살려주는 공익요원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다 이해합니다. 저 성광씨, 제 아들한테 골수 이식해주는 거 진짜 맞죠? 혹시 취소하거나 도망갈 거 아니죠? 아, 이 형님은 끝까지 못 믿으시네. 제가 그때 형님 살려주면서 뭐라 했어요? 맞아요. 제 아들한테 골수 이식해주겠다고. 아유, 남자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나도 기대 안 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기가 막히게 형님 아들 수찬이랑 딱 맞다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신기해요. 아주 신기해요. 고맙습니다, 성광씨. 대신 조건이 있어요. 우리 엄마를 용서해주고 받아주세요. 모자지간으로 지내주세요. 수찬이의 할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제 아들을 살려주시는 분의 조건인데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어머니,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절 아들로 여겨도 좋고 수찬이를 손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때 한 대답은 진심인지 아닌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살려준다고 하니 무엇이든 좋았죠. 얼마 뒤에 골수를 이식받은 아들은
더는 아픈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백혈병이 완치되니 혈액형이 바뀌더군요. 아빠, 나 이제 성광삼촌 혈액형으로 바뀌었대. A형이래. 그래, 이제 수찬이한테 삼촌의 피가 흐르는 거야. 신기하지? 나 이제 주사도 안 맞아도 된대. 그래, 안 맞아도 돼. 조금만 있으면 병원에서 나갈 거야. 우리 집으로 돌아갈 거야. 아빠 택시 타고 바닷가 가는 거야? 수찬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럼 나랑 아빠랑 성광삼촌이랑 할머니랑 넷이 여행 가자. 어? 아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니 조금 어색했습니다. 뒤에 계신 엄마를 돌아보고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찬아. 할머니도 모시고 가자. 아들이 회복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픈 아이가 아니라 열심히 뛰어다니며 자랄 수 있는 아이가 되었답니다. 휴일에 택시를 타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여행 갈 준비를 제대로 해서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집에 가봤어? 아니, 아빠도 처음이야. 할머니는 왜 이제야 나타났대? 멀리서 일하다가 오셨어. 미국에서. 미국? 우와, 할머니 엄청 부자인가 보다. 그럴걸? 저기 보이는 큰 집 보이지? 저기가 할머니 댁이다. 안으로 들어가 보자. 초인종을 눌러 대문이 열리자 아들은 신나게 뛰어들어갔고 마당에 나온 엄마가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릴 적 엄마가 저를 안아주던 기억이 어순풀에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우리 수찬이가 보고 싶었어? 오늘 우리랑 같이 여행 가는 거죠. 그래, 같이 가야지. 할머니랑 삼촌이랑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자, 저 들어가서 삼촌 불러와. 할머니랑 아빠랑 여기서 기다릴게.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엄마와 둘이 남겨졌습니다. 어색한 기운이 흘러 괜히 코를 만지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직도 엄마를 용서 못한 거야? 아니요. 제 아들을 살려준 분의 모친인데 어떻게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성강이 아니었으면 엄마 안 보고 살려고 했지? 왜 그런 걸 묻고 그러세요? 다 지난 일인데. 이유가 어찌되었든 왕래하고 지내기로 했으니까 잘 지내보자. 네, 그래요. 잘 지내봐요. 어머니 남편은요? 아직 인사를 못 드렸는데.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 성광이랑 둘이 살아.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니?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랑 허리가 안 좋아. 그것 말고는 괜찮다. 네. 저는 어색해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이 노래 엄마가 너한테 자주 불러줬었는데. 네, 알아요. 저 기억나요. 어머니 뵙고 하나둘씩 옛날 일이 떠올라요. 그래? 제일 떠오르는 일은 뭐니?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밖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썼잖아요. 그 직사각형으로 뚫린 화장실. 기억난다. 제가 거기서 볼일 보다가 빠져가지고
이웃집 아저씨가 저를 꺼내줘서 엄마랑 아저씨들이 독이 오르기 전에 식힌다고 엄청 빡빡 때밀었던 날이 제일 세게 떠올랐어요. 그래, 생각난다. 네 몸집이 작아서 하필 거기에 빠졌었지. 정말 심각한 사건이었는데 지금 이야기 나눠보니 웃음이 나오는구나. 그런데 너 방금 나한테 엄마라고 부른 거 아니? 네? 어머니보다 엄마가 듣기 좋다고. 저기 우리 손자 나온다. 그러네요. 엄마. 아들과 성광동생이 나와서 대문을 지나 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제 옆자리 조수석에는 엄마가 앉았습니다. 형님, 안전운전 부탁합니다. 동생, 안전하게 운전할게. 다들 벨트 매세요. 저희 네 사람은 제 택시로 고속도로를 지나 푸른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튜브를 몸에 끼우고 모래사장을 밟고 뛰어가서 바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뒤로 성광동생이 따라가서 아들을 데리고 놀았고요. 엄마는 발을 담그고 수찬이와 성광동생에게 물장구를 치면서 놀았고요. 얼마 전까지 생명이 위중했던 아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놀러 나와서 청승맞게 울고 있으니 창피해서 등 돌리고 훌쩍거렸답니다. 이윽고 성광이가 제 머리에 공을 맞춰서 정신이 번뜩 들게 했어요. 형, 거기서 뭐해? 얼른 들어와요. 2대2로 물싸움 하자고요. 들어갈게. 아들아, 성광아 간다. 그리고 엄마, 내가 들어갑니다. 네 사람의 여행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엄마의 제안으로 저와 아들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엄마의 대저택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 엄마가 아들을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오랜 시간을 따로 살았던 엄마와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서 마음을 굳히게 되었네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 집에서 네 사람이 살고 있답니다. 엄마한테 버려지고 이모부한테 버려지고 훗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또 아들이 소아암으로 힘들어해서 세상의 끈을 놓으려고 했던 제가 이제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하늘에 있는 아내한테 미안할 정도로 행복해서 어쩌나 싶기도 합니다. 저의 사연은 현재 진행 중이에요. 이제 막 행복해졌거든요. 제 이야기로 위로와 격려, 가슴이 조금이라도 뭉클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막을 내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